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저도 백신 1, 2차 벌써 5월 달에 다 맞았습니다. 그저께 3차 부스터까지 맞았습니다. 정부에서 맞으라고 그래서 맞았습니다. 울산에 이렇게 신자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게 돼서 참 여러 가지로 제가 오늘 감개가 무량한데요. 그 이유는 저도 반은 울산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희 그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외할아버지가 울산 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제2대, 제5대, 5대, 4대 3선 국회의원으로 울산의 지역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울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기회가 없어서 오지는 못했고 이렇게 늦게나마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옛날 저희 그 외할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아마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흐뭇해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그 생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주제로 이렇게 타이틀을 미리 알려달라고 해서 어머니 지구로 했습니다마는 옛날 그 고대인들이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에서부터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지구, 이 세상을 굉장히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어머니로 인식하는 그런 그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국 유사의 그 단군 신화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단군 신화에서 신의 아들인 환웅이 인간이 된 고음 여성과 이렇게 혼인을 해서 단군 시조를 낳았다고 하는 그 대목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어떤 이 지구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의 그 어머니성에 대해서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단군 신화하고는 또 달리 제가 지금 사는 제주에는 설문대 할망이라는 또 완전히 다른 신화가 있습니다. 그 설문대 할망이라는 분은 제주를 만든 할머니 신입니다. 그 설문대 할망에 관한 그 신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초에 탐나에는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센 설문대 할망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누워서 자던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앉아 방귀를 뀌었더니 천지가 창조되기 시작했다. 불꽃 섬은 굉음을 내며 요동을 치고 불기둥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할머니는 바닷물과 흙을 삽으로 퍼서 불을 끄고 치마폭에 흙을 담아 날라 부지런히 한라산을 만들었다. 한 치마폭의 흙으로 한라산을 이루고 치맛자락 터진 구멍으로 흘러내린 흙들이 모여서 오름들이 생겼다. 또 할망이 싸는 오줌발에
성산포 땅이 뜯겨나가 섬이 되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몸속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풍요로웠다. 탐나 백성들은 할머니의 부드러운 살 위에 밭을 갈았다. 할머니의 털은 풀과 나무가 되고 할머니가 싸는 힘찬 오줌 줄기로부터 온갖 해초와 문어, 전복, 소라, 물고기들이 나와 바다를 풍성하게 하였다. 그때부터 물질하는 점녀가 생겨났다. 해녀 말입니다. 여기서 이 신화에서 보면 제주인들이 몸부쳐 살아온 제주의 대지는 할머니로 표현됩니다. 그 대지는 제주인들이 생명을 이어온 그 나날을 두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베풀어준 할머니요,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다와 그 해산물들 모두 그 할머니가 자녀를 먹여 살리는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이 제주 사람들도 그렇지만 고대로부터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도 대지를, 이 땅을 우리 자신들을 품어주는 어머니로 느끼고 그 안에 안식을 누리는 안식처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미국 북미주의 서양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들여닥치기 전에 원래 거기 살던 소위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오늘날 서양 사람들이 들어가서 인디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북미주 원주민의 한 추장이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이 당신들 인디언들이 조금 더 좀 부자가 되고 좀 넉넉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당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수렵 생활 양식을 벗어나서 우리처럼 자연을 개발하고 계획적으로 농사를 짓고 그냥 철마다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발전하는 삶을 살아야 좀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다 하고 충고를 하니까 그 추장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더러 땅을 갈아엎으라고 한다. 나더러 칼을 들고 내 어머니의 가슴을 파헤치란 말인가? 그렇게 하면 내가 죽었을 때 대지는 자신의 가슴에 나를 맞아들여 편안히 쉴 수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은 나더러 돌들을 파내라고 한다. 나더러 어머니의 살갗 속에 있는 뼈들을 파내란 말인가? 당신들은 나더러 풀을 자르고 건초를 만들어 내다 팔라고 한다. 그래서 얼굴 흰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라고 말한다. 하지만 어떻게 내가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자른단 말인가? 이런 그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북미주의 그 원주민들 중에 6개 부족이 그 인디언들의 공식 그 공동 행사가 있을 때 드리는 기도문이 있고 인디언 그 아이들이 아침마다 이 기도문을 바친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모든 선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어머니 대지에게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어머니 대지를 에워싸고 있는 깊고 푸른 물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맨발에 부드러운 감촉을 주고 어머니 대지의 얼굴에 아름다움을 가져다주는 초록색 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주고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머니 대지로부터 나오는 모든 곡식들에 감사드립니다. 인디언 아이들이 아침마다 이 기도를 바쳤대요.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그 찬미 받으소서 회칙 서두에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노래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누이이며 어머니인 대지로 찬미 받으소서. 저희를 돌보며 지켜주는 대지는 온갖 과일과 색색의 꽃과 풀들을 자라게 하나이다. 이 찬미 받으소서 1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의 집 지구가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종은 표현하십니다. 그 남미의 유명한 그 신학자가 레오나르도 보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또 그 남미 대륙의 아주 고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그 문명, 안데스 문명, 그 안데스 문화에서도 이 지구를,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대하고 풍부한 바차마마, 위대한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바차마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대인들서부터 인간들은 이렇게 살면서 스스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그 땅에서 돋아나는 온갖 풀과 나무와 열매와 동물들, 물고기들이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먹여 살려주는지를 알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 어머니인 지구를 지난 200년 소위 산업혁명이라는 하나의 그 기술 발전을 이룩한 후에 지난 200년 동안 이 어머니를 무차별하게 훼손하고 손상하고 짓밟고 파괴해 왔습니다. 1987년에 유엔에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라는 이름인데, 이 보고서는 생태계의 훼손, 가난과 생태계의 훼손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상관관계 속에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난이 오염을 발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해서 극심한 가난이 줄어들면 그만큼 오염도 줄어들어서 생태계가 개선되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생태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전을 계속해야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거기서 지속 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근데 이 개념은 정말 엄청난 오류였습니다. 가난과 환경 훼손을 유발하는 실제적인 원인들이 제대로 세부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발전, 즉 인간과 자연 자원을 그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깡그리째, 뿌리째 수탈하고 착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발전이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다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극심한 가난으로 몰고 갔고 생태계를 훼손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자본주의 체제는 남미,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의 식민지를 확보하고 그곳에서 최저의 수가로 농산물이나 자연 자원을 사들이고 최저의 임금으로 원주민 노동력을 동원해서 최저의 경비로 생산하고 그것을 가공해서 그들에게 되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서구 자본주의는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발전의 실상입니다. 지금도 아마존 9개 나라에 걸쳐서 퍼져 있는 그 아마존 강 유역에서는 지금도 금을 비롯한 각종 광물 채굴이 이루어지면서 그 주변 숲이 파괴되고 강물이 오염되고 또 그런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력이 필요하니까 전력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수력 발전 댐을 또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또 숲을 대규모로 벌목하고 불태우고 그러니까 강의 생태계가 치명적으로 파괴되고 그 강과 그 생태계의 목숨을 의지하며 살던 아마존의 원주민들은 그 보금자리에서 쫓겨나서 큰 도시, 대도시 변두리에 있는 빈민촌의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그 이론은 근거 없는 이론이었습니다. 이윤 창출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자본주의는 이윤을 내기 위해서 무한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발전에 필요한 자연 자원을 아무런 제한 없이 개발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자연계와 생태계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총체적인 전망이나 예측은 없이 그냥 무조건 파내고 그거로 뭘 만들고 소비하고 이런 그 패턴만 무한정 계속해 왔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들이 자연의 존재들 앞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다른 피조물들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들은 근원적으로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다른 인간은 존중할 줄 아는데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고 알고 있고 아무리 이렇게 비천한 사람도 인간인 이상 존엄하다 하는 거를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다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 아닌 다른 피조물들은 인간보다는 완전히 열등한 존재로 그들에 대한 그 피조물에 대한 존중이라는 개념이 오늘날까지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오나르드 보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은 우주와 지구가 그들의 창조성이나 그들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잊어가고 있다. 인간들은 우주가 태어날 때 있지 않았고 시간의 화살을 쏘지도 않았다. 인간들은 뒤에 온 존재들로서 어마어마한 창조의 연회에 가장 마지막에 도착하였다. 그들보다 먼저 존재하게 된 우주와 지구는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참으로 인간들이 지구에 그리고 우주에 속해 있다.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주의 시계,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폭발과 함께, 대폭발과 함께 우주가 탄생한 게 137억 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 137억 년이라는 그 까마득한 세월을 놓고 그거를 그 137억 년을 1년으로 줄여서 그 태양력에 맞춰서 계산을 해본다면 1월 1일에 빅뱅이 발생했고 5월 1일에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가 형성이 됐고 9월 9일에 태양계가 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에 지구가 형성되었고 9월 25일에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인간 존재의 최초 조상이 나타난 것이 12월 30일입니다. 최초의 남자와 여자들이 12월 31일에 출현하였습니다. 12월 31일 마지막 10초 동안에 호모사피엔스의 역사가 이어질 텐데 우리는 바로 그들에게서 유래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1년 가운데 마지막 날 23시 59분 56초에 발생했습니다. 현대 세계는 한 해 마지막 1분 가운데 58초에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으로서의 우리는 자정 1초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우주 전체의 세월을 1년으로 줄여서 계산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1년의 12월 31일에 마지막 11시 59분 58초에 처해져 있는데 그 마지막 1초도 안 남은 찰나에 어머니 지구를 쑥대밭을 만들고 절단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오만에는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이 잘못이라고 할까? 책임도 없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1장의 28절에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또 다스려라. 이 두 마디 말씀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배를 정당화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이바드소서 67항에 프란치스코 교종도 이거를 지적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스려라 하시기 전에 만드신 각 모든 피조물을 차례로 빚어내실 때마다 그때마다 하느님께서는 보시니 좋았다. 매일 새로 만드실 때마다 보시니 좋았다 하고 반복하십니다. 보시니 좋았다 하는 긍정과 축복이 반복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하느님 닮은 존재로 창조된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내리신 축복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매번 보시니 좋았다고 선언하신 하느님의 그 피조물들에 대한 긍정과 축복을 계승하고 보존하라는 초대이고 명령이지, 인간 멋대로 마구잡이로 마음 내키는 대로 훼손하고 파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가면 인간들이 세상이라는 정원을 일구고 돌보아야 할 존재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일구다는 말은
밭을 경작하고 갈거나 밭일을 한다는 뜻이고, 돌보다는 말은 보살피고 보호하고 감독하고 보존한다는 의미입니다. 참의받으소서 67항에서 프란치스코 교종이 이것도 지적하십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아전인수로 잘못 해석을 해서 하느님의 축복이신 피조물들을 크게 손상해 왔습니다. 15세기 말과 16세기 초에 유럽 대륙에서는 소위 대항해 시대, 아시아를 향해서 또 아메리카 쪽을 향해서 이렇게 대항해의 역사를 전개하면서 그 대양을 건너서 새로운 땅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교회가 하느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이 미지의 땅을 정복하고 토착 원주민들을 종속시키고 그들의 문화를 황폐화시키면서 새로운 제국주의적 문명을 만드는데 교회도 거들었습니다. 1447년서부터 55년까지 그 교황이셨던 니콜라오 6세께서 로마누스 폰티펙스, 로마 교황이라는 타이틀의 그 칙서에서 이 칙서를 포르투갈의 임금들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그 칙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고 하니 이 우리라는 것은 그 니콜라오 6세 자신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각 상황과 전체 상황이 드러내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라센인들과 이슬람 말이죠. 사라센인들과 이방인들과 다른 그리스도의 적들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침략하고 정복하고 전쟁하고 패배시키고 복종시킬 수 있도록 완전하고 자유로운 권한을 부여한다. 교종께서 그 포르투갈 임금들에게 이런 권한을 준 겁니다. 그들의 왕국들과 공장령과 제후령들,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것들과 재산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는 동산과 부동산 일체를 차지하고 그들의 사람들을 영원히 노예로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그들 자신과 그들의 후계자들을 위하여 처분하고 소유하고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 권력을 부여받은 알퐁소 왕은 권리에 의해 알퐁소 왕과 그 후계자들에게 속해 있는 섬들과 땅들과 항구들과 바다들을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소유한다. 이게 교회가 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콜럼버스로 인해서 시작된 그 포르투갈, 스페인 제국의 신대륙 발견은 세계 역사의 흐름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침략하고 정복해 갔습니다. 후대 북미주 한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안 추장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라. 한때 우리의 조상들이 이 큰 섬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 그들이 세워놓은 천막이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위대한 정령은, 여기서 위대한 정령이라고 그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입니다. 그들은 그 하느님을,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위대한 정령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정령은 얼굴 붉은 사람들이 사용하라고, 얼굴 붉은 사람들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얘기합니다. 얼굴 붉은 사람들이 사용하라고 이 대륙을 만들었으며 들판 가득히 들소와 사슴 등 온갖 동물을 뿌려놓았다. 곰과 비버를 보내 우리가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을 수 있게 하고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땅에는 옥수수가 자라게 하셨다. 위대한 정령이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의 얼굴 붉은 자식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냥터를 놓고 조금이라도 다툼이 생기면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힘겨운 날들이 찾아왔다. 당신의 조상들이, 여기서 당신이라는 건 유럽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큰 물을 건너 이 대지 위로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그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고 우리는 그들을 적이 아니라 친구로 대했다. 그들은 박해자를 피해 종교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떼기의 땅만 내달라고 사정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 청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더불어 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옥수수와 고기를 베풀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에게 독한 물을 주었다. 독한 물이라는 게 위스키를 얘기합니다. 우리 인디언들이 대대로 살아온 드넓은 대륙을 발견한 얼굴 흰 사람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려오기 시작했다. 파도가 한번 밀려갔다가 돌아오면 더 많은 낯선 자들을 싣고 왔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들을 친구로 맞이했으며 그들 역시 우리를 형제라 불렀다. 우리는 그들을 믿었고 그들에게 더 넓은 지역을 내주었다. 머지않아 그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고 그들은 더 많은 땅을 원했다. 나중에는 아예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전체를 손에 넣으려고 덤벼들었다. 우리는 눈이 번쩍 띄었으며 마음이 몹시 불편해졌다. 곧이어 전투가 벌어졌다. 그들은 인디언을 매수해 다른 인디언들과 싸우게 했으며 그 결과 많은 인디언 부족이 멸망하기에 이르렀다. 또 그들은 독한 물을 들여와 우리더러 마시게 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대지는 우리 조상들이 위대한 정령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조상들은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 우리에게 대지를 물려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곳과 헤어질 수가 없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신선한 땅이다. 이곳의 흙은 우리 조상들의 피와 유해로 이루어져 있다. 이 드넓은 평원에 워싱턴의 얼굴 흰 대추장이 긴 칼과 총으로 무장한 병사들을 보내 인디언들을 쓰러뜨렸다. 저 언덕배기엔 우리의 수많은 전사들이 잠들어 있다. 이 북미 대륙과 마찬가지로 남미 대륙도 유럽인들이 이렇게 쳐들어가서 남미의 그 풍요로운 자연과 생태계를 계속 훼손하고 파괴해 왔습니다. 아마존 강의 길이가 6,500km라고 합니다. 우리 남북한을 10번 왕복하는 그 길이입니다. 이 아마존 강은 지구에서 가장 큰 수량을 갖는 강 생태계를 품고 있고 지구에 있는 강 전체가 바다로 흘려보내는 수량의 20%를 이 아마존이 대서양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9개 나라에 걸쳐서 남한 면적의 약 65배에 해당하는 지역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광활한 열대 우림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6만여 종 이상의 식물들과 2,500만 종 이상의 절지동물들, 2,000종 이상의 물고기들, 300종 이상의 포유류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1968년까지만 해도 이 아마존의 숲이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1968년 이후에 특히 군사 정권들 아래에서 대규모 산업화와 식민 정책들이 도입되면서 아마존의 숲이 잔인하게 파괴되어 왔습니다. 과거 3세기에 걸쳐서 유럽이 지배하는 동안 숲이 완전히 제거된 규모는 100평방킬로미터를 넘지 않았습니다. 300년 동안. 그런데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불과 15년 정도 사이에 3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숲이 사라졌다고. 300년 동안 100평방킬로만 숲이 훼손이 됐었는데 15년 사이에
30만 평방킬로가 사라졌고 지금도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이 지금 다양하게 구체적 사례를 들자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큰 프로젝트로 예를 들어서 1967년에 미국의 억만장자 다니엘 루드비크라는 사람이 아마존 입구의 자리 강이라는 강 유역에 약 3,600평방킬로미터, 36,000평방킬로미터, 지금의 평방킬로미터라고 해도 감이 안 오실 테니까 제가 알기 쉽게 제주도 2배 정도의 땅입니다. 제주도 2배 정도의 땅을 아마존의 자리강 유역에 마련해서 미국의 억만장자 다니엘 루드비크라는 사람이 6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거대한 펄프 생산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습니다. 펄프를 생산하고 또 소고기와 쌀과 콩을 수출할 대규모 농업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숲도 이렇게 베어내서 펄프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숲을 베어낸 자리에 소를 키워가지고 소고기를 또 수출하고, 또는 거기에 쌀과 콩을 재배해서 그걸 또 수출하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 6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했는데, 1967년에 6억 달러라는 건 지금에 아마 60억 훨씬 더 이상 갈 겁니다. 그래서 숲을 완전히 베어내고 우선 제주도, 그러니까 전체 사들인 땅이 제주도 2배인데 그 반 제주도만큼 한 땅에다가 우선 그멜리나 아브로레아라는 나무와 피누스 가리베아라는 나무, 두 종류의 나무를 이렇게 1억 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들은 본래 거기서 자란 나무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가져와 가지고 이식을 해서 원래 생태계를 벗어나서 식재된 나무여서 그 지역에서 본래 있었던 곰팡이에 감염이 돼서 이 1억 그루의 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폐기되어야 했고, 거기에 이렇게 회사도 망해서 산산조각이 났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말할 것도 다양하게 이렇게 발전소 막 지어가지고서 했다가 수력 발전소 짓는다고 해서 그 댐을 막았다가 그 댐 위에 물이 고여 있는데 그 밑에 나무들이 수생 식물들을 다 제거를 안 하고 댐만 막아갔다가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그 나무들이 밑에서 이렇게 수생 식물들이 자라고 해서 댐 터빈 돌아가는 거를 막고 해서 그것도 그런 수력 발전소도 몇 개가 거덜이 나고, 또 어떤 데서는 아마존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마을에 살던 원래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비행기로 그네들이 무슨 축제를 벌이고 있었는데, 혼도니아라는 그 지역입니다. 혼도니아, 아마존 서쪽 끝에 있는 지역인데, 혼도니아라는 지역, 마을 사람들, 원주민들이 약 10,000명 정도 살고 있었는 그 마을에 어떤 회사,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비행기에다가 설탕 자루들을 잔뜩 싣고 가서 마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뿌렸습니다. 인디언들이 행복해하며 설탕 자루를 주워가고 있을 때 비행기가 다시 날아와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또 어떤 데서는 아예 비행기에서 그 살아남은 약간의 원주민들을 몰살을 시키려고 고엽제를 비행기에서 뿌리고, 이래서 여기저기 아마존의 그 원주민들, 자연의 의지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던 원주민들을 자연과 함께 아주 난도질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덕분에 우리가 그런대로 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가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약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코비드19 다음에 또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본래 자연계 깊숙이 우리도 알지 못하던 그런 그 숲속에, 아니면 우리가 접하지 못하던 그 희귀 동물들 속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데 우리 인간들이 하도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사방을 헤집고 다니고 자연을 훼손하고 동식물을 멸종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그 희귀한 동물들에 붙어있던 그 바이러스들이 인간 세상까지 이렇게 떠밀려 왔습니다. 떠밀려 왔고, 그네들을 또 우리 인간들이 그 제트 비행기로 지구 구석구석으로 실었다 날랐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한마디로 현대 사회가 이루어 놓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의 그 탐욕스러운 시장의 굴레가 이루어 놓은 결과다, 열매다, 이렇게 많은 석학들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우리가 외면하고 생태계와 절연한 인간의 과욕이 빚어낸 예고된 참사다. 이제 인류는 자연 앞에서 오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한 자세로 지구 생태계의 일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어머니 지구에게, 숲에게, 강에게, 동물들, 식물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더불어 사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땅과 우리의 강을 더 이상 화학 비료와 농약으로 제초제로 오염시키지 않고, 우리의 숲을 제초제와 살충제로 파괴하지 않는 길이 우리 어머니와 누이인 지구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생물들까지도 존중하고 원래의 모습을 보존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화석 연료를 밑바닥까지 퍼올려서 개발과 성장을 무제한 추진해온 현대 문명이 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최후 통첩의 파발꾼입니다.
코로나는 사람들의 대면을 피하고 마스크와 거리 두기만 잘 지키면 이겨낼 수 있는 사태가 아닙니다. 요즘은 그 학교도 기업도 그리고 교회도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전환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올시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라는 문화를 가능하게 한 온라인의 밑바닥인 인터넷 연결망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 소비터입니다. 인터넷은 인류에게 무한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소통하는 고속도로를 제공했지만 인터넷을 운영하려면 기본 기자재를 비롯해서 무선 이동통신을 활용하는 통신망의 확충과 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 소비를 초래합니다. 개별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자기기들을 제조하고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그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우리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그것만 해도 그 안에 다양한 광물들이 사용됩니다. 이 광물들을 금속들을 채굴하고 세척하고 재련하고 정제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기만이 아니라 이 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연결될 때 접속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엄청난 기반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광섬유 케이블, 무선 셀 기지국,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기에 소요되는 구리선, 안테나, 라디오 송신기, 라우터, 인공위성 등등. 그리고 이 접속망을 통해서 무선 접속을 하면은 유선의 경우보다도 그 유지하는 비용이, 에너지 비용이 10배 더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접속망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 센터들, 우리가 평소에는 접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이 데이터 저장 시설이 정부, 기업, 대학, 병원들에서 운영하는 데 다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냉각 시스템과 컴퓨터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서버에는 각종 동영상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병원의 의료 기록들, 각종 도로상의 CCTV 감시 데이터들 등등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거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 총량 중에 2%를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굴뚝 산업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이렇게 연기 안 나고 탄소 배출 안 하는 4차 산업 시대로 들어간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 굴뚝 연기만 안 보였지 실제로는 종전보다도 몇 배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가 지금 해마다 시시각각으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다른 말씀보다도 제가 제주 교구에서 지난 몇 해 동안 이렇게 사목했던 어떤 흐름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저는 제가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책임을 지면서 일찍부터 이렇게 생태 환경이 지금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게 결코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수 없는 바로 코앞에 닥친 바로 우리 집 마당에 난 불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집 마당이 아니고 우리 집 마당에 불이 났고 그게 조금만 하면 이제 집에 옮겨 붙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 20년 4년에 걸쳐서 제주교구 사목교서를 생태와 관련한 주제로 계속 교구장 교서를 내보냈습니다. 2017년에는 생태적 회개의 삶을 사는 해로, 2018년에는 생태적 증거의 삶을 사는 해로, 2019년에는 생태 영성의 삶을 사는 해로, 2020년에는 생태 영성에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해로 하자. 이렇게 아주 교구민들이 뭐라고 그때 평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줄기차게 생태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 놔두고 다른 우리 사목의 어떤 최우선 과제는 이거다. 지금 인류의 생존이 위기에 있는데 한가하게 다른 얘기하고 있을 시점이 아니다. 모든 사목의 초점을 생태 살리는 데 우리는 맞추자 해가지고서 4년 연거푸 이렇게 생태적 회개와 생태적 영성에 우리가 깊이 좀 침잠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이 어머니 지구를 살릴 것인가에 교구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시도록 호소하고 권유하고 또 여러 가지 교구 본당 프로그램들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아까 오다가 들으니까 울산도 전국에서 쓰레기 버리는 양이 1인당 제일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주에서 듣기로는 제주가 더 많이 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다 일회용 쓰고 버리고 가니까. 그래서 본당에서 가정에서 이 플라스틱 쓰지 맙시다. 일회용 쓰지 맙시다. 그래서 본당에서 사용하던 자판기 없앱시다. 자판기 다 없앴습니다. 자판기에서 종이컵들 일체 사용 안 하도록. 하고 싶으면 커피를 드시고 싶으면 자기 컵을 가지고 오시도록 아니면 거기 비치되어 있는 컵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이 플라스틱 일회용 줄이기, 쓰레기 줄이기 이를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천적으로 우리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에너지 소비를 줄입시다 해서 되도록 필요한 전등 끄기, 방 온도 낮추기, 내부 끼어 있고 보일러 최소한으로 틀기, 여름에는 거꾸로 최대한 땀 삘삘 흘리고 에어컨 늦게 켜기, 자동차 덜 타기, 본당으로 걸어오기, 이런 운동을 많이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 사람들이 이거는 참 잘 안 지키는 것 같은데 돼지고기 엄청 좋아합니다. 제주 사람들이.
육식을 줄입시다. 제가 고기 먹는 거 되도록 줄이고 되도록 채식으로 나아갑시다. 아까 아마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존의 그 숲이 파괴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목축업자들이 이 소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다 베어 제끼는 겁니다. 언젠가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거기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 인구라고 할 수는 없고 소 우구가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소들이 되새김 소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트름을 할 때 이 트름에서 나오는 가스와 또 뒤에서 내보내는 메탄 가스와 이런 가스들이 이 가축들이 내뿜는 이 가스들이 이 지구상의 우리 그 자동차 매연이나 이런 데서 내뿜는 가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정말 고기는 1년에 어쩌다 생일날이나 제삿날이나 맛보지 언제 맛보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이들 학교 급식에도 고기가 안 나오면 반찬 없다고 그냥 애들이 안 먹는다고 그래요. 이거는 결국은 가정에서 결국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어떤 양성이 돼야지 하루아침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급식에서 고기 안 준다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후 위기를 이렇게 한탄하고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정말 좀 때로는 불편하고 귀찮고 하지만 그 불편을 감내하고 이렇게 짊어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이 어머니 지구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찬미 받으소서를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종님이 뭐를 정말 제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시는 걸까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묵상을 해봐도 제가 받은 답은 그겁니다. 우리가 교정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버리는 문화, throw away 문화, 이게 쓰고 버리는 그래서 덜 쓰고 덜 버리고 그러자면 결국 어떤 한마디로 이렇게 그러면서 교종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가난을 정말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가난이 그냥 덮어놓고 물질적으로 그냥 돈 없이 사는 가난이 아니라 이 시대가 무제한으로 남용하고 낭비해온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면서 하느님이 태초에 보시니 좋았다, 좋더라 하고 선언하신 그 피조물들 하나하나 안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자비의 선물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덜 쓰고 덜 파괴하고 그러면서 매일 오늘 제가 마음껏 숨쉬게
이 공기를 저에게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마음껏 목의 갈증을 풀 수 있게 마실 물을 가득히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먹은 모든 풀들 키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이렇게 생태적 회심을 하면서 마친다면, 감사를 하면서 마친다면 좀 더 우리의 삶이 생태적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